네, 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9시 37분 43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코너는 국제뉴스를 바라보는 넓은 시각을 키워드리는 코너죠. 전지적 세계 시점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벨라루스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네. 저희도 관련 내용을 이제 계속 지금 프로그램에서 지켜보고 전해드리고 있는데 결국 지금 현직인 루카셴코 대통령이 승리를 했는데요. 네. 선거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부정적인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벨라루스 국내에도 그렇고 국제사회에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은 이 벨라루스 대선 결과 의미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 시간에 짚어볼 건데 루카셴코 현재 대통령 무려 6선이라고 하더라고요. 6선 그럼 우리 꼭 국회의원 선거인가 싶잖아요. 대통령이 6선이라고 네.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사실 국회의원도 것 같아요. 많죠. 6선이면 굉장한 그럼요. 중진이잖아요. 네. 그런데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대통령을 6선했다는 거거든요. 이런 기록이 아마 쉽지 않을걸요. 푸틴 대통령이 아무리 오래 했다고 해도 푸틴 대통령도 그만큼은 못했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벨라루스가 이제 원래 과거에는 물론 옛날에는 그런 나라가 있었고 여러 이제 부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러시아의 합병이 됐다가 러시아가 이제 소비에트 연방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소비에트 연방의 일부분이었다가 거기서 이제 독립을 한 것이 91년인데, 그러니까는 91년 독립하자마자는 이제 소비에트 체제에서의 대통령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어져 있는 대통령. 사실 고르바초프도 마찬가지 이제 그랬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94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헌법을 개정을 하고 대통령을 이제 뽑기 시작했는데 네. 그때 당선된 대통령이 루카셴코 대통령이에요. 아. 그러니까는 이 벨라루스라는 국가가 독립이 된 그러면서 새롭게 이제 탄생한 그 국가 첫 대통령인데 지금까지 대통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벨라루스는 대통령이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역대 대통령이. 보통 우리가 루카셴코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현지 벨라루스에서는 루카셴카가 더 발음에 가까운데 한국에서는 이제 루카셴코 이렇게 많이 하죠. 네. 근데 그 6선까지 하는 동안에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헌법상으로 가능한가? 이렇게 우리가 의문시 될 수 있잖아요. 네. 94년도에 첫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그때 대통령 당선됐을 때가 40세였어요. 그러니까 젊은 대통령이었죠.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된 건 그럼요. 맞죠? 네, 항상 선거를 통해서 했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의 어떻게 보면 허점 이런 건데 선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 이 세상에 지금 대부분의 공화국이라고 우리가 왕국이 아닌 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 선거로 하죠. 네. 그런데 그 선거라는 것이 굉장히 허점이 있어요. 사실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원래는 4년제. 네. 근데 이거를 한번 개헌을 해가지고 7년제로 바꿔요. 그러면서 94년에 대통령이 돼서 2001년도에 다시 이제 재선을 하죠. 7년 후에. 네. 그리고 나서는 또 한 번 개헌을 해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7년 대통령을 5년으로 줄이는 대신에 연임 제한이 원래 있었는데, 그러니까는 3선부터 안 되는, 그러니까 재임까지만 되는. 근데 이걸 개정을 해가지고 기한을 없애버리죠. 그러면서 그다음부터는 5년 대통령이 계속 또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결국 6번째 이번 지난 일요일이 6번째 선거가 되는 거였고 6선을 결국은 이제 달성하게 된 거죠. 네. 30년 대통령이 이제 가능해졌다. 아까 이제 94년도에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2024년까지 이제 대통령 할 수 있죠. 이번에 당선이 됐으니까. 그러면 그렇군요. 이제 30년을 채울 수가 있는 거죠. 네. 중간중간 본인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 개헌을 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푸틴하고 좀 비슷한 예.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대통령이 연임이 되지 않는 이제 법이 돼 있고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자유로운 선거를 하는데도 같은 대통령이 계속해서 당선이 된다는 것 자체가 예.
이해가 좀 우리나라 선거 문화에서는 안 되는 부분이 그렇죠. 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헌법상으로 이제 보장이 된다. 이런 부분이 이제 하나가 있고. 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헌법상으로 보장이 됐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렇게 이제 무한으로 연임을 허락하는 국가가 그리 많지는 않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보통의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어느 정도 하다가 국민들이 어느 한 정당이 계속 집권하는 거를 좀 이렇게 컨트롤을 하잖아요. 네. 하다 보면 이제 허점이 보이고 어떤 한계가 보이고 그러면 그렇죠. 야당으로 한번 바꿔주고 이렇게 하면서 물이 흐르게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현상이잖아요. 정치적인 현상인데 이 나라 같은 경우에는 헌법적으로 보장이 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게 선거를 할 때마다 이번 선거 같은 경우도 79.7%의 찬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그리고 야당 후보가 9.9%인가 이렇게 얻었어요. 그러니까는 네. 이게 선거로 정말 그 얻은 표수 맞나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표차가 나잖아요. 네. 이번뿐만 아니라 항상 80% 정도의 지지율로 대통령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환경적인 배경이 있는 걸까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좀 제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좀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는 이유를 굳이 찾자면은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어쨌든 간에 이 대통령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오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94년도에 이제 첫 대통령을 뽑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전에 그러니까 90년대 초반, 80년대 말, 90년대 초반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동구권이 이제 그 몰락하는 그래서 이제 그 구동독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무너지고 이렇게 되면서 점점 이 동유럽이 이제 그 서구화 돼가는 그런 때잖아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공산주의 체제 국가에서 갑자기 무슨 준비 과정 없이 그 자본주의 체제로 넘어가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가들이 굉장한 혼란을 겪고 경험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잘하고 있는 건지 예. 굉장한 혼란을 겪었는데 이 나라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그 이행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그 루카셴코 대통령이 그 국민들의 인기를 얻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네. 사실 그 94년 첫 대통령 선거 때도 원래는 처음에는 다른 후보한테 많이 밀리고 있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역전을 했던 계기가 뭐냐면은 부패 척결. 이것도 이게 단골 메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패 척결이라는 것이 물론 좋죠.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네. 그리고 마피아와의 전쟁. 어.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게 이건 정의사회 구현 이런 거랑 똑같은데 말은 좋잖아요. 네. 그렇게 돼야죠. 한데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떤 뭐라고 할까요? 구실이 돼가지고 상대방을 탄압할 수 있는 어떤 그 계기가 어떤 그 구실이 될 수 있는 악용을 한 거군요. 악용이 예.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그 국민들은 사실 그 러시아도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 이 나라도 마피아의 어떤 그 세력 이런 것들이 좀 큰 근데 이제 마피아와의 전쟁이 국민들한테 신선하죠. 그렇게 하면서 역전을 하고 대통령이 됐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불성실한 국회의원을 퇴출한다 이런 의미로 이런 구실로 해가지고 거기가 이제 국회의원이 110명이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80명의 국회의원을 체포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그 명목은 뭐냐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부패한 정치인들을 척결한다. 뭐 불성실한 정치인. 그러니까 말은 멋있잖아요. 네. 근데 110명 국회의원 중에 80명이 부패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부패가 이제 무슨 상대적인 그런 건데 어쨌든 간에 이게 정치적으로 가능한가 이제 이런 건데 실제로 이 나라에서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기는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것이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악용이 되어 왔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의 지지율 글쎄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게 가능한가라는 그런 의문이 이 외국에서는 특히 이제 미국이라든가 서유럽에서는 저 나라 이거 정상적인 선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계속 견제를 하고 그러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벨라루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로 넘어가는 급격한 변화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네. 때문에 네네. 그 불안감을 가지고 싶지 않고 기존에 뭔가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안정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이제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어필이 됐던 거고 네, 네. 그리고 또 뭐 부패와의 전쟁 이런 부패와의 그런 전쟁이나 마피아와의 전쟁 네. 이런 부분에서 또 우리 정부가 뭔가 승리를 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에게 신뢰감을 준 거.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 어필이 됐다고 이제 국내적으로 환경을 보자면 그럴 수 있겠지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면 약간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민주사회에서 선거가 분명히 이루어졌는데도 어떻게 10명 중에 8명 이상이라는 사람들이 한 대통령을 몇십 년 동안 지지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아까도 이번 선거 같은 경우도 야당 후보가 9.9%의 지지율밖에 못 얻었다고 했잖아요. 네.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어떻게 야당 후보 9.9%한 사람은 79.9%를 얻고 한 사람은 9.9%를 얻고 이건 독재국가 아니면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의심의 눈초리로 계속 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 아까 9.9% 얻었다는 그 후보 여성 후보예요. 그러니까 네. 젊어요. 37살의 여성 후보인데 티아노프스카야라고 하는 후보인데 이번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도 거의 무슨 목숨을 걸고 선거를 치를 정도로 그러니까 남편과 아이들은 다른 나라로 피신 가고 선거 기간 동안에 러시아로 네. 피신 가 있고 본인도 겨우 선거 치르고 선거 끝나자마자 자기 집에 못 있고 다리 모처에 이렇게 숨어 있는다든가 이게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물론 그러니까 선거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이 뽑았죠. 그러면 된 거 아니야? 글쎄요. 근데 이게 항상 국민들이 어느 나라나 우리가 외국의 이제 사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외국 뉴스를 보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결국 우리하고 어떤 그 교감점이 있는지 네. 아니 우리가 뭐 본받을 게 있는지 아니면 어떤 그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일이 있는지 이걸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 자유 이게 먼저냐 아니면 사회의 안정이 먼저냐. 이거는 굉장히 좀 그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되기는 해요. 네. 그런데 어느 사회나 꼭 그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국민들의 자유 그래 다 좋다. 근데 사회가 이렇게 불안정한데 당신들한테 자유가 돌아갈 수 있겠느냐. 제대로 권리가 할 수 있게. 그러면서 사회의 안정이 우선이다. 레퍼토리 아주 전형적인 레퍼토리라는 것이죠. 네. 네. 그러면서 이 국가도 마찬가지로 사회의 안정이 우선이다라는 구실이 글쎄요. 초반에는 국민들한테 통하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서 30년을 지금 이렇게 해온단 말이에요. 야당 유력 인사가 갑자기 사라진다던가. 이게 그러니까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벨라루스만의 일인가 우리나라도 경험했고 전 세계의 소위 그 독재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은 항상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네. 이게 국민들이 압도적 지지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이 됐다. 그거를 그냥 정상적인 어떤 그 프로세스로 볼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정말 많이 전해드리고 네. 독재 정권이 정말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들의 사례들을 아마 자주 들으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하고 계실 텐데 네. 예전엔 사실 그게 어느 정도 가능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론 수렴이라는 게 네. 어찌됐건 뭐 인터넷도 없고 매체가 크게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는 어느 정도 그렇죠. 여론 통제가 가능한데 그렇죠. 지금은 사실 저희가 오늘 다루고 있는 벨라루스에도 인터넷이 발달해 있을 거고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의 상황을 그럼요. 국민들이 보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요. 예. 그러면 예전에는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들이 잘못됐다고 인식이 될 수가 있고 네네. 그래서 지금 뭐 그런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이번 선거 결과가 올바르지 않다라고 이제 시위가 지금 벨라루스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 예, 많은 예. 사람들이 체포가 되고 있고 그런 상황까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 지금 지적을 바로 이제 하셨는데 네. 지금 현재 지금 21세기에 벨라루스 국민들이 옛날 그 아까 그 94년도 처음 선거할 때 이제 그때하고 또 다르다는 것이죠. 선거 결과 이거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불복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도들에 따르면 3,000명이 체포가 됐다고 하거든요. 예. 보통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렇게 보도가 나오지만 유럽의 마지막 독재 국가다. 네. 실제로 그런 것이 유럽 평의회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EU 같은 거 말고 그런 어떤 그 정치적으로
결합 이 정도가 이제 아주 그 큰 그런 거 말고 그냥 유럽에 있는 지리적으로 유럽에 있는 국가들의 모임, 이 유럽 평의회라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러시아까지 포함해가지고 모든 유럽 대륙의 국가들이 다 모이는데 딱 한 나라가 빠져요. 못 들어가요 거기에. 네. 바로 벨라루스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정치 체제, 이런 그 정치 환경 이런 거는 유럽 사회에서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전체가 유럽 국가가 다 들어가는데 그 나라 이 벨라루스만 쏙 빠져 있는데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는 거죠. 당연히 국민들도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지금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지금 이번에 3,000명이 체포됐다는 것, 그 다음에 체포된 사람들 중에는 이제 형사 입건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징역 양이 또 엄청나요. 8년에서 15년까지도 징역형이 처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최근에 우리가 홍콩 이야기도 좀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이 벨라루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유럽에서 거의 이제 유일하게 하나 남은 이런 그 어마어마한 그 국민들에 대한 그 폭거라고 할까요? 정부의 네. 뭐 그런 게 아직까지도 자행되고 있는 그런 이제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한 당분간은 이 전국의 혼란이 좀 계속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냥 옛날같이 선거로 됐구나 그래 인정할게 이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지금 국제사회도 약간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고 그럼요. EU에서도 선거 조작 가능성이 네. 있다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EU에서 가장 좀 목소리 영향력이 큰 독일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예. 그럼 국제사회가 이 벨라루스 대선 선거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움직일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있죠.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국제 정치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정치를 이해를 할 때 예. 이런 게 있잖아요. 정치는 윤리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 무슨 아까 이런 그런 그 공정 이런 것들을 당연히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그쪽 방향으로 추구하는 그런 정치 세력들을 우리가 지지해 줘야 되는 건데 그건 윤리상의 문제인데 정치 현실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친 순결주의로 인했을 때 정치에서 벌어진 더 큰 또 비극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거냐면 지금 벨라루스를 바라보는 국제사회가 당연히 어떤 그 부정선거가 있으면은 바로 잡도록 해야 되고 있게 되는 건 맞는데 국제사회가 이 벨라루스를 압력을 가하는 동안에 그러면은 한쪽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너를 지켜줄게. 지금 러시아가 접근한다는 거예요. 사실 러시아하고 지금까지 벨라루스가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벨라루스가 소련을 지지했었거든요. 과거에.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푸틴 대통령은 다시 싹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후견인 역할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국제사회에서 이게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려고 하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거를 또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또 그 뭐 마음의 여유라 그럴까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적 세계 시점 임상훈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